예, 오늘 776회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학창 시절 뭐 이렇게 다녔지만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어, 또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사실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그 연구들도 뭐 서양에서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어, 제대로 된 적도 없고, 최근에 와서 이제 과학사를 통해 새롭게 조명이 되고 하긴 한데,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일상인들이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어, 자연에 대해서든 인간에 대해서든 탐구하는 탐구자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연 내용에서도 1514년에 처음 벌써 이미 이 지동설과 관련된 주장을 하면서 적어도 1533년 자기가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거의 19년, 20년이라는 세월을 끊임없이 탐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또 10년 쉬어버렸죠. 10년 동안 결국 자기가 그렇게 탐구 과정을 통해서 썼던 그 논문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1543년에. 물론 오늘 강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이게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할 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황 다음에 2위 자리에 있는 이 추기경이 직접 폰셴베크라고 하는 추기경이 닥달을 할 정도로 빨리 책을 내라고 했을 정도로 로마 교황청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또 지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자적 양심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이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결코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그런 학자의 면모를 보였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뉴턴에 이르러서 이것들이 이제 정말 하나의 과학적 법칙으로 또 되고, 물론 그것이 이후에 현대의 이 물리학을 완성하는 데 굉장히 큰 출발점이 됐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당시에 우리로 지금 하면 개신교죠, 그죠? 개신교 루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특히 성경 절대주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글자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개신교도들이 실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는 그런 과정도 이루어집니다. 1966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검수 목록을 이제 전부 해제를 하는 과정에 들다 보면 우리가 지금 쉽게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인데,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는 이 사상가들의 내용들이 다 검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볼테르라든지 스피노자라든지 루소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다 검수였습니다. 그게 1966년도에 풀려요. 로마 가톨릭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500년 전 이야기지만 21세기 현재 여전히 우리는 바로 이 500년 전의 이 시기가 우리의 삶을 주조해낸 하나의 근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부터 해서 내년부터 여러분들 만나게 될 주제들은 거의 이제 현재 우리 삶과 아주 시간은 5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근접한 우리 삶을 주조해낸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전보다는 내년부터는 좀 더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이 주제에 이런 인문 주제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신암동의 강도기 선생님께서 주신 3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청구의 회전에 대하여가 이제 6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제 알려지기로는 1권이 바로 이 태양 중심설에 대해서 논했고, 나머지는 뭐 2권부터 6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썰인데,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2권에서 6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2권에서 6권은 제가 사실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권에서 태양하고 지구 위치를 왜 바꾸어야 되는지, 그리고 바꾸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특징으로 봐야되는 건데, 그 다음에 2권부터는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바꿨을 때 천체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주전원, 이심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식도 계산해보고 월식도 계산해보고 태양까지 거리, 뭐 지구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들, 굉장히 테크니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인물인데, 기원전 310년에서 230년대에 생존했던 아마 히랍 자연철학자인 것 같은데요.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태양 및 달의 크기의 거리에 대해서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태양 중심 체계를 거론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다면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뭐 정확하시고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 천문 체계의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제시한 사람은 그 코페르니쿠스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책에서 처음 서술됐고요.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에게 페어하게,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코페르니쿠스가 그 아리스토파쿠스의 그 이론을 도용하거나 아니면 그 이론의 근거에서 자기 이론을 발전시킨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론을 코페르니쿠스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간단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던지시는 시민분들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억세스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런 이렇게 그 정보가 굉장히 접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16세기만 해도 15세기 16세기만 해도 사실은 코페르니쿠스조차도 거의 확실히 그 책 자체의 원전이나 그거의 번역본을 읽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정도였고, 당연히 코페르니쿠스는 그 사람의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카먼 노리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과 지구를 뒤바꾸는 생각 자체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걸 뒤바꾼 다음에 그게 그 2권부터 6권까지 내용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천체 계산에 활용되고 그것이 기존의 어떤 천문 현상에 대한 설명들보다 왜 나은지를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천문학 이론일 텐데, 그거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처음이 아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과학 이론으로서는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제시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예, 그 다른 게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에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구별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양계가 곧 우주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이렇게 그 은하수, 이런 모양 옆에서 볼 때 그 은하계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되게 이제 처음에 알려졌을 때, 이제 이게 19세기 초에 알려졌는데 되게 자존심 상해했거든요. 은하계 중심에 있지 않아요. 거긴 블랙홀이 있고요. 은하계 변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그 거기는 왼쪽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한쪽 이 팔,
나선형 은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선형의 끝 부분에 어딘가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태양계가.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계가. 근데 이제 당시에는 지구든 태양이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궤도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타원궤도를 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왜 도냐라고 물으면 그건 뉴턴의 만류력 법칙, 보편 중력 때문에 도는 거죠. 끌어당기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천구에 얹혀서 그냥 돌았던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이 성함을 밝히시지 않으신 시민분인데요. 이분이 이 세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태양 중심설의 어떤 면이 이 성서의 내용과 어긋나는지요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네. 제가 아까 강연 중에 여호수아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서의 어떤 대목에 가면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실제로 태양을 정지시키거나 이제 천체 현상들을 이렇게 마구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묘사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태양이 고정돼 있으면 우주의 중심에 고정돼 있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이론으로서 그것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 자체,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학적 장치로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쓰는 건 오케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다.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그 시도 자체가 사실은 특히 신교도들한테는 굉장히 그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부 가톨릭 교단 이게 재밌는 게 가톨릭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고 아까 말씀처럼 뭐 출판을 격려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진짜냐, 누가 원조냐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신교가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해석을 할 때 가톨릭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가지고는 이 진짜 논쟁에서 이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신교 특히 그 뭐 혹시 저 유럽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황이 2번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교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바티칸 측에서는 그 가톨릭 내에서도 교황의 지위가 위협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히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갈릴레오가. 그래서 두 번째 물음은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이 개신교, 신교의 비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방금 답변하신 걸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물음입니다. 과학적 상상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달이나 별에 대한 신화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달, 별 혹은 기타 항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요? 이제 네.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예. 굉장히 깊은 질문인데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과학 교육을 그 대중적으로 다 받고 그리고 현대 과학 이론들에 익숙하니까 행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 그게 별이고 별 주위를 도는 게 행성이고 뭐 이렇게 그 천체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물체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뭐 소행성도 있고 그다음에 해성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가는. 근데 당시에 코페르니쿠스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만원경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 전체가 그냥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공적인 빛이 없었으니까 밤에는 정말 눈부시게 빛날 하늘 그냥 쫙 어마어마. 그 요즘에 그런 거 보려면 몽고 고원 이런 데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별하는 항성, 행성, 소행성, 뭐 해성 다 그냥 천체예요. celestial bodies라고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물질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 모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무너무 그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우니까 밤에 그래서 신화도 많이 생겨나고 별자리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으니까 그 별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전해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일반 시민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턴 직전까지의 과학자들의 과학적 저술에서도 스타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의미로 그 항성에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기에만 쓴 게 아니라 행성도 스타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하늘을 쳐다보시면 항성도 밝게 빛나고 행성도 밝게 빛나잖아요. 근데 그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스타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셀레스티얼 바디를 다 스타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시민들이 주신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이 콜로키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빠르게 마쳐야 되는. 예, 방금 또 급하게 홍성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요거까지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 있어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구분하여 볼 수 있을까요? 수렴적 발상을 쿠운의 솔빙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결점이죠. 솔빙. 예.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쿤 철학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돼서 사실 시간 관계상 좀 그러긴 어렵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이 수렴적 상상력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쿤의 이론에 따르면 그 기존의 그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 패러다임에서 성공적으로 풀린 사례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연구 과제에 대해서 야 이건 정말 잘 해결해냈다 라고 과학자들이 동의한 그런 사례들을 모범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모범 사례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그 모범 사례는 이미 풀린 문제잖아요. 근데 안 풀린 문제가 있을 때 그 안 풀린 문제를 그 모범 사례가 풀린 방식을 약간 변형해서, 그러니까 상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범 사례가 풀린 걸 잘 연구해서 여기서 요 변수를 약간 바꾸고 여기서 연속 뭐 이렇게 조건을 좀 바꾸면 그럼 이 문제도 풀 수 있겠네. 이런 걸 생각해내는 게 수렴적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도 정말 훌륭한 질문인 게요.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와 태양 위치를 바꾼 게 이게 얼핏 보면 발산적 상상력인데, 왜냐하면 새로운 걸 생각해냈으니까. 근데 이게 수렴적 상상력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그대로 뒀으니까 프토레마이오스 이론을 막 연구하다가 안 풀리네, 정말 안 풀리네. 근데 요거 하나만 바꾸면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수렴적 상상력하고 발산적 상상력의 경계를 짓기가 쉽지 않은 게 맞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쿤이 얘기할 때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그 패러다임이 규정하는, 그러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상력, 아까 제가 제한 조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럴 때 수렴적 상상력이고, 정의상 그냥 바이 데피니션 그걸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거는 이제 발산적 상상력인데, 지구와 태양 위치를 바꾸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생각해내는 과정은 일종의 수렴적 상상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걸 수용하는 순간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발산적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강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16세기 중반 뭐까지는 적어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천체학에 대한 아주 유연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다가 17세기 들어서면서 16세기 말부터 갑자기 신교와의 진위 논쟁의 과정에서 결국은 1616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코페르니쿠스의 텍스트를 검서로 지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희생자가 된 셈인데, 어쨌거나 이 시대에는 적어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근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하나의 2000년을 이어온 이 이데올로기를 감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이제 하나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렇게 증명해내는 작업을 했던, 어떻게 보면 중세 스콜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이 스콜라 철학이 끊임없이 사물 자체, 자연의 사물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바로 그 현상을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설명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법론으로 선택을 해서 이 자연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갈릴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 이상욱 교수님께서 지금 저희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하여를 가지고 콜로퀴움에서 5강을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아마 저희들 목철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드릴 텐데, 거기서도 더 자세하게 오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레이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졌습니다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